회사 생활에 처세술이 필요한 이유 뭘까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론 롱런하기 힘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능력만으로는 인정받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세술의 핵심은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두 명의 일잘러가 있을 때 한 명은 동료 및 상사와 자주 부딪히는 반면에 한 명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누구한테 마음이 갈까요? 이처럼 직장에서 인정받고 롱런하려면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 내 처세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94.4%가 직장 생활에 처세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업무 능력만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능력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승진 등 성과 보상이 유리해서 이직 시 평판 관리를 위해서 등을 들었습니다. 처세술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30%, 70%, 60%, 80% 등의 순으로 답해 처세술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90.4%가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직장에서는 처세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처세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 중 하나는 거절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거절하고 싶은 업무를 부탁 혹은 지시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프랑스 임상심리학자 마리아두는 NO라고 과감히 거절하면 역설적이게도 보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거절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거절함을 의미하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절 이유를 솔직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하되 냉정하게 말하기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단,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거절해야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정직은 상대에게나 나에게나 최선의 방책입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거절하더라도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와 공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거절했지만 상대의 힘든 점과 원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표현하세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를 떠올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이는 거절당한 상대뿐 아니라 내 기분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동료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다녀보면 절친처럼 가깝게 잘 지내는 동료들이 많을수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동료 및 선후배와의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적당히라는 말이 가장 적당히 적용되는 건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죠.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일 수 있고 너무 멀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코비드와 이혼의 합성어 코비 디보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다툼과 이혼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결국 함께 사는 가족도 적당히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아무리 좋은 동료가 있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상호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현명하죠. 언제나 예외 상황,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가깝다고 생각해서 온갖 나의 비밀을 털어놨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서로 적으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죠. 세일즈, 영업을 막 시작한 초년생입니다. 고객님께 아는 지식을 적극 설명하자니 잘난 척하는 사람, 강매하려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고 고객님 말을 다 경청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자, 세일즈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나 화법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인정받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직장 40여 군데를 전전했으며 하는 일마다 실패했죠. 하지만 35세에 쉬보레 자동차 대리점에 입사해 15년간 13,001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기네스북 세계 1위 세일즈맨으로 1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 비결엔 다름 아닌 경청이 자리 잡고 있죠. 탈무드 속담에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일즈 하수는 자꾸 설명하려 하고 고수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답을 하면서 스스로 이 상품이 필요하구나,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영업하는 분들은 코칭 스킬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청, 질문, 칭찬, 인정, 격려, 피드백 스킬들을 배우면서 세일즈를 잘 하시는 화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선배님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싸웁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에 껴서 너무 곤란하고요. 이럴 땐 누구 편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잘 중재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는 인텔의 성공 원동력이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라고 말했죠. 회사 내부와 외부에 쟁점이 있을 때 이를 덮어두지 않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거쳐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공 이유라는 건데요. 인텔은 이를 건설적 대립이라고 말하며 조직 문화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죠. 팀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다툰다면 이게 팀의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론을박을 통해 정반합,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와 팀원들은 충돌하는 우리 팀이 건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상호 충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요. 이런 솔직한 의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래야 정반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어떠세요? 자,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팀원 모두가 계급장 떼고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팀은 더 큰 성과를 내고 진정한 원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세일즈, 영업을 하다 보면 때때로 화가 많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고객님을 대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을 만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고객의 마음이 자연스레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글로벌 기업의 세일즈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코치 양성 및 전문 코치 자격증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격증을 취득한 한 영업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컴플레인 전화 온 고객의 말을 제가 그대로 경청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회사 입장을 이해한다고 스스로 말하며 끊더라고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요, 마음이 풀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경청의 힘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주로 기업의 경영자, 임원, 리더들을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리더십 다면평가 하위, 임원, 팀장을 코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회사에 큰 불만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코치인 제가 끝까지 경청을 해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하는 피드백이 잘 수용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1시간 코칭하는 동안 50분 정도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데 사용한 적도 있죠. 자, 그리고 남은 10분간 그분께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니까 코치님이 의견 주신 대로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 흉을 보는 동료가 있어요. 적당히 맞장구 치고 적당히 수긍 정도만 하며 넘기고 있는데요. 정말 눈만 마주치면 뒷담화네요. 그만하라고 하면 사이가 크게 틀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뒷담화에 중독성이 생긴 guilty pleasure,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쾌락을 느끼거나 본인이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만일 뒷담화하는 사람과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중립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신저로 소통을 한다면 응 아시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랬구나 라고 중립적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재미가 없어서 뒷담화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둘째, 뒷담화하는 사람의 장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세요. 누구누구님은 일 처리를 책임감 있게 너무 잘하십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라고요. 그 사람이 욕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욕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셋째, 뒷담화를 원천 봉쇄해 보세요. 뒷담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재빨리 뒷담화 대상자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님은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 평판도 참 좋고. 저는 누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제 일을 너무 잘 도와주시거든요. 라고 말이죠. 자기 사생활을 지나치게 오픈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얘기, 가족 얘기, 집산 얘기, 주식 얘기 등등 저는 안 물어봤거든요. 듣기 싫은데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생활을 오픈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오픈하는 동료가 있다면 듣기 싫더라도 잘 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오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생활을 오픈한다는 건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65.8%가 회사에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응답했죠. 사생활 침해 유형에 대해선 대놓고 꼬치꼬치 물어볼 때 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이 경우 대처 방법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대화나 마주침을 최대한 피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고한다, 혼자 참는다, 정도가 심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직장 내에서 공유가 가능한 사생활의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신상, 예를 들어서 나이, 주거지, 취미, 종교 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18.2%는 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죠. 가장 숨기고 싶은 사생활로는 집안 사정, 업무 모니터 화면, 퇴근 후 주말 계획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MZ세대의 등장으로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사생활 침해 경향은 전보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통 방식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여성 팀원에게 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경우 여성 팀원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프로젝트 인력 운영 차원에서 임신 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설명을 잘 해준다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정색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질문 하시면요 꼰대 취급받아요. 요즘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말이죠. 요즘 꼰대 소리를 지겹게 들어서인지 2030 세대 후배들과 대화할 때 눈치가 보입니다. 2030 세대는 무슨 주제의 대화를 좋아하나요? 업무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좋은 건가요? 자, 2030 세대와 대화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들과의 대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뭘까요? 열린 사고와 유연성이 없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사과나 고마움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의견을 묻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꼰대 테스트 항목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지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후배, 구성원의 옷차림과 인사 예절도 지적할 수 있다. 연애, 자녀 계획 등의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자, 이 항목들에 대해 여러분의 답변은 어떠신가요? 여러 항목에 예스를 체크하셨다면 나는 꼰대다 라고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와 대화할 때는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그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관심 있는 대화 주제가 M세대는 결혼, 연애, 오늘 먹을 것,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이직 등이었고 G세대는 게임, 영화, 책, 음악 등이었습니다. 그럼 업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Z세대에겐 성장의 가치가 중요하죠. 따라서 업무상 궁금해하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 귀를 열고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MZ세대의 성장에 대한 욕구는 갓생 트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갓생이란 MZ세대가 호들갑을 떨 때 사용하는 접두어인 갓과 인생을 합쳐서 만든 말로 열심히 사는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본분, 즉 학업, 직장 등의 현실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며 생산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부르는 말로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따라서 자기개발과 성장은 MZ세대와의 좋은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칼퇴가 자리 잡힌 것 같지만 내심 재택 대신 출근하고 칼퇴 대신 야근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재택 대신 출근, 칼퇴 대신 야근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는 여전히 농업적 근면성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잘하죠. 그리고 상사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재택이냐 출근이냐 칼퇴냐 야근이냐 상관없이 누가 알아서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누가 꼼수를 피우는지를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일하든 자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떳떳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비결은 내가 회사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업무 몰입도도 성과도 최고가 될 것이며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실 겁니다.